제가 아침에 편의점을 지나가는데 군고구마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요즘 살 빼고 있어갖고 그 냄새를 딱 무시하고 왔는데 북한에서도 군고구마 좀 먹나요? 군밤 군고구마가 이제 겨울철 북한 주민들의 대표적인 간식이죠. 예. 많이 있죠, 밤이 산에. 뭐 산에서 캐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예. 그 길거리에 가다 보면은 거의 한 200m 동안 하나씩 군고구마 파는 그 매대가 있어요. 많네요. 예, 평양에는 많이 있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다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일단 김금혁 보좌관님은 제가 이걸 한번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나라에 간첩이 좀 많다고 생각하세요? 간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득실득실합니다. 득실득실해요? 네. 어떤 부분에서 느끼세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최근에 간첩 관련된 뉴스를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뭐 엊그제 나온 뉴스도 그렇겠지만 뭐 지금 뭐 청주 간첩단이라든지 제주 간첩단이라든지 히읗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뭐 되게 뭐 창원 간첩단이라든지 이런 이게 뭐 간첩이 아니라 간첩단으로 불리는 즉 굉장히 조직화된 세력으로서 어떤 간첩 활동을 해오신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적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요즘 또 뭐 분위기가 사회적인 분위기가 요즘 간첩이 어디 있냐라고 하지만 분명히 어떤 것에서는 지금 무더기로 잡히고 있단 말이죠. 잡히는 게 그 정도면 안 잡힌 사람은 더 얼마나 많겠냐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최근에 경찰청으로부터 다시 이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네, 원래 제가 그 탈북민들은 오면은 5년 동안 그 보호를 받다가 5년이 지나면은 이제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의사에 따라서 이제 그걸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귀찮아요. 그게 좀 약간 여러 가지 어디 갈 때 간다고 연락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굉장히 고마운 부분인데 또 매번 또 연락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서로가 좀 약간 귀찮은 게 있어서 저는 5년만 딱 그걸 받고 취소를 했다가 최근에 다시 보호 관찰이 제가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경찰청에서 김금혁 씨 신변 안전에 우려가 있으니 보호를 받아라라고 해서 또 신변 안전관이 생겼습니다. 저한테도. 그 신변 안전 위협이 만약에 있다면 그 비중의 한 50% 정도는 뉴스캐비닛 때문인 것 같은데 저는 보좌관님이 하시는 이런 사적인 발언이나 방송 내용도 누군가에 의해서 보고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사실 김정은 입장에서 이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참 놀라운 것이요.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오직 저만 까는 채널이 있어요. 제가 굳이 뭐 이 채널에 그거 공개할 필요는 없죠. 뭐 홍보할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막 제가 이제 뭐 뉴스 캐비닛이라든가 기타 다른 뭐 채널 A라든가 이런 방송들에서 했던 얘기들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이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 뭐 이 얘기는 김금혁은 거짓말이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제가 펼치는 주장과 반대되는 주장을 펼치거든요. 근데 그 반대되는 주장을 펼치시는 분 뭐 할 수 있죠. 반대되는 주장을 펼칠 수 있는데 상당히 근거가 이제 그 완전히 북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그러니까 김금혁은 이제 북한에 대해서 모른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북한은 전혀 김금혁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지옥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즉 북한을 찬양하는 식으로 하면서 그것도 뭐 한 명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 4~5명씩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뭐 김금혁은 뭐 심지어 이제 막 패드립도 합니다. 자기 부모도 버리고 온 자가 뭐 어찌 자기 조국을 비난하냐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누가 봐도 그건 간첩이거든요, 사실. 제정신 박힌 사람, 제정신이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자, 이따 끝나고 나서 신고 좀 누를게요. 저 몇 번 눌렀습니다. 네. 저도 압수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 간첩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민노총 전 간부들이 있었습니다. 수년간 100여 차례에 걸쳐서 북한 지령문을 받아서 움직인 혐의를 받는 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성모 씨. 성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는데요. 이 뉴스 보셨죠? 네, 봤습니다.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뉴스다 그리고 의미가 있는 형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15년이라는 형량이 우리가 간첩죄에 비교했을 때 좀 상당히 셉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북한에 간첩하면 떠오르는 게 이석기 아닙니까? 통진당 그리고 이석기가 내란 그리고 이제 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9년형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성모 씨는 이석기는 거의 내란의 수괴여서 9년씩이나 받았던 건데 이분은 9년부터 훨씬 더 많은 형량을 받았죠. 15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재판 과정에서 어떤 지령을 받았는지 또 누구로부터 지령을 받았는지 또 그 지령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그런 것들이 다 적나라하게 공개가 됐고 참 놀라웠던 게 그 지령문을 받아가지고 또 암호화해가지고 본인의 외장하드 저장을 했고 또 우리 국정원이 또 그것까지도 풀어내는 능력 우리 국가수가 다 동원돼가지고 그 30몇 자리 그 암호였죠. 그것들 다 풀어내는 능력을 보여주면서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워야 그걸 영자로 이제 친 게 암호라고 했는데 참 열심히 한다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첩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그래요. 지령 중에 이번 특대형 참사를 계기로 사회 내부에 2014년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투쟁과 같은 정세 국면을 조성하는 데 중심을 두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로 분출시키기 위한 조직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으면 한다. 이게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이후에 2주 이후에 왔던 그 지령이라고 해요. 이 지령문이 이메일로 왔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저 참 불쾌했던 게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이 이런 지령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지령을 내리는 건데 유족들의 슬픔을 공감하기는커녕 갈등 소재로 이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령을 내린 그 문화교류국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문화교류국이죠. 그리고 문화교류국이 이제 소속된 부서는 통전부입니다. 네. 지금은 조선노동당 제10국이라고 불리는 것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예. 통전부는 사실 통일부의 역할을 수행하던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통전부의 인원들은 대부분 인원 파악이 됩니다. 예. 대부분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 안에 작전국이라든가 예. 문화교류국이라든가 이런 뭐 옛날에는 뭐 이이여국 뭐 이렇게 불렀는데 이런 사람들은 전형적인 대남 침투 간첩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작전국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침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게 90년대 이후로는 직접 침투하는 게 많이 없어지긴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북한의 간첩들을 걸러내는 역량이 너무나 뛰어나다 보니까 예. 탈북민으로 위장을 해서 넘어오던 사람들도 많이 걸리곤 했었거든요. 하지만 문화교류국 같은 경우에는 이 말 자체가 남한의 문화와 북한의 문화를 서로 교류한다라는 그런 애매모호한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쉽게 그렇죠. 말하면 이제 북한인들 내세우는 게 그거예요. 북한의 주민, 남한의 주민, 그리고 해외 동포 모두가 다 참여하는 그런 뭐 문화 대축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주요 활동 거점은 해외입니다. 해외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해외에 계신 우리 뭐 코리안 아메리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남한도 좀 자유롭게 갈 수 있고 또 북한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뭐 태권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체로 해서 예.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간첩 활동을 벌리는 것이고요. 이 성모 씨가 지령을 받은 것도 결국은 물론 이메일로 받은 것도 있지만 직접 이 공작원을 만난 게 바로 동남아시아 캄보디아 아닙니까?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원래 중국에서 만났었는데 중국에서 만나는 빈도가 확 줄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좀 제한을 하나요? 2014년부터 중국이 반간첩법을 제정을 하면서 중국이 북한에 대놓고 압박을 했습니다. 중국 내에서 간첩 활동하지 말아라라고 불쾌감을 표현하다 보니까 이제 북한이 그 무대를 동남아로 옮겼어요. 적당히 좀 하라고 한 거는. 그렇죠. 네. 라오스라든가 캄보디아가 이제 주된 무대고 이제 싱가포르도 북한이 자주 사용하는 그런 간첩 활동의 거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캄보디아 가서 지령을 받고 오고 뭐 청주 간첩단이나 이런 이분 이전에 잡혀 들어가신 분들도 대부분 보면 다 캄보디아에서 지령을 받고 이제 북한으로부터 뭐 공작금 2만 달러 받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 문화교류국이 가장 잘하는 게 그런 겁니다. 남한 내 그 남남 갈등을 소재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북한은 남한에서 조그만 갈등이라도 발생하면 그걸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 예. 그들이 목표로 삼는 것은 자유민주 체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즉 자유민주 체제가 하나로 뭉쳐서 잘 굴러가는 것은 북한에게는 상당히 북한 체제한테는 위협이 될 수밖에 없으니 이 자유민주주의를 약하게 만들고 자유민주주의를 분열시키고 그 분열됨으로 인해서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월호 참사라든가 혹은 이 지금 그 이태원 유가족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도 북한은 이런 참사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뭐 애도의 마음을 갖는다든가 뭐 슬픔의 마음을 갖는다든가 이런 건 뭐 우리가 바라지도 않고요. 예. 그걸 최대한 활용을 해서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즉 한국 사회 내부에 균열을 조성하고 분열을 만들고 이런 연장선에서 보면은 저는 지금 남남 갈등이라든가 남녀 갈등이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 모든 갈등의 배경에는 분명히 북한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하게 합니다. 네. 이번 그런데 징역 15년 우리가 아까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 민노총 간부 같은 경우에는 징역 15년을 간첩죄로 선고를 받았는데 이런 재판 결과 나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간첩 관련 사건이 피고인들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참고인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이건 참고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뭐 외국에 있다거나 뭐 북한에 있다거나 이런 케이스인데 뭐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 최근에 뭐 재판 지연이라는 게 간접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아주 일상화돼 있지만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제주의 그 기억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갖고 그 조직원들도 국민 참여 재판 신청, 뭐 재판부 기피, 항고, 재항고 등으로 재판을 끝없이 지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간첩 사건 처리가 어려운 현실인데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 북한 탈북민 출신의 김궁엽 보좌관님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참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참 좋은 제도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최대한 그 사람이 뭐 죄가 있다 할지라도 본인의 어떤 방어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주는 그런 매우
적법한 어떤 그 형사사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저는 네.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느껴요. 하지만 그것이 역으로 작용할 때가 바로 이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그 제주 간접돈 사건은 지금 1심 재판을 받는 게 3년이 걸렸어요. 3년. 그러니까 그 3년 동안 그들은 지금 다양한 사람들을 접촉하면서 여전히 영향력을 잃지 않고 있고, 또 게다가 간첩단으로 기소가 된 사람들한테 가장 먼저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민변이라든가 이런 시민사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어쨌든 대부분 다 조력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간첩단의 목적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가진 사람입니다. 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적이거든요. 우리가 좀 그런 취지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중요합니다. 뭐 우리가 그들을 뭐 때리거나 고문하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똑같은 국민들처럼 우리가 재판에 임했을 때에는 재판이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판결을 받고, 죄를 지었으면 그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죄를 이제 그 감옥에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을 계속 지연시키면서 안 좋은 선례를 남기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물론 그런 안 좋은 선례는 정치권에서 남기고 있죠. 그 뭐 야당의 대표도 지금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본인이 그 죄를 그 면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그 꼼수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런 것들이 일상화돼서는 안 된다. 그것이 우리의 법제 체계를 무너뜨리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특히나 이 간첩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형량 그리고 이제 그 형사처벌의 기준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 좀 무겁게 단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남조선 혁명운동에 대한 김정은 동지의 유일적 영도, 모든 것을 다 바쳐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다음 소식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그 부분에서 딱 한마디만 예, 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해주십시오. 남조선 혁명운동에 대한 김정은 동지 유일적 영도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간첩 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좀 정신을 좀 차리시라라고 말을 하고 싶은 것이, 뭔가 대한민국 체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체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뭔가 이거를 뭐 혁명을 하고 싶다면 대한민국 체제보다 더 나은 체제를 가지고 와서 뭐 개혁을 하든 혁명을 하든 얘기를 해야죠. 왜 그 기준이 북한입니까? 대한민국 체제보다 뭐 열등하다 못해 거의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북한 체제를 뭐 찬양하고 숭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린다고 한다. 이건 사실 많은 사람들의 공감도 얻기 어렵고요. 결국 그들은 고립된 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젠 제발 정신을 차리고 무엇이 옳은지, 주체 사상이 옳은 것인지 자유민주주의가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한 2학년만 돼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좀 정신을 차리고 과거에 간첩 활동을 했어도 참여하고 자수하면 광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분이 계시죠, 무하마드 깐수 박사. 예. 지금 되게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죠. 이제는. 그분 양지에서 네, 양지에서 일반 학술 활동하시고 네. 깜짝 놀랐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는 북한군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 한번 다뤄볼게요. 그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의 무선 통신을 감청했다고 이걸 또 공개를 했습니다. 이 내용 한번 일단 들어볼게요. 한번. 예. 일본만 감도 좋다. 감도 좋다. 예, 배를 차 한 대 나와갖고 저 앞쪽으로 나가고 있다. 이구멍 감도 좋다. 빨리 나와야지. 나와서 빨리 북쪽으로 나와라. 소리 봐봐. 나갔다. 이거 들어보셨는데요. 직접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이거 북한 말투 맞아요? 네, 북한말투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뭐 나와라 뭐 알았다 뭐 이런 내용 같은데 네. 이게 그러니까 일단 북한군들이 북한 사람들이 이제 북한군에서 쓰는 그런 말투 같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좀 군기가 없네요. 이게 아마 쿠르스크 북서쪽에서 아마 도청된 내용일 텐데요. 예. 지금 배를 타고 건너야 된다, 빨리 와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배를 배를 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크라이나군이 예. 러시아군이 대공세를 펼치기 전에 이미 쿠르스크 북서쪽에 있는 다리 3개를 무너뜨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리가 무너지다 보니까 도광을 하기 위해서는 배를 탈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 그 말은 역으로 말하면 북한군이 최대한 우크라이나 진지에 너무나 가깝게 접근했다. 지금 전투가 진행 중인 것과 마찬가지로 봐야 합니다. 그 다리가 다 무너졌으니까 그 배를 타고 갈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북한군으로 봤을 때 이제 적진이죠. 적진 깊숙이 지금 이제 침투를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다리를 다 무너뜨렸고 러시아군이 다리가 무너지니까 그 교두보를 만들었거든요. 그 교두보도 우크라이나군이 무너뜨렸어요. 예. 최대한 그 쿠르스크 내에 있던 러시아군을 고립시키기 위해 다리를 무너뜨렸는데 그게 아직 복구가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북한군이 그 다리를 그 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 된다라는 지점은 아마 쿠르스크 북서쪽 일대에 거기 하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지역일 것 같고 지금 가장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해요. 지금 이맘때 날씨가 거의 약간
갯벌이라기보다 좀 뻘 비슷한 그런 땅으로 돼 있다 그래요. 거기가 좀 진흙으로 많이 돼 있다. 그게 이제 전문 용어로 라스푸티차라고 하는데 라스푸티차. 가 예. 이제 그 말씀하신 그 진흙탕 같은 예.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라스푸티차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늦 가을이라든가 네. 혹은 초봄 이럴 때 네. 라스푸티차가 심각하게 발생을 해서 뭐 탱크라든가 장갑차라든가 이런 운송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게 되고 또 참호에 있는 병사들도 이제 상당히 많은 고통을 겪죠. 뭐 질병이라든가 이런 거에 노출이 되어 있는 시기인데 이 쿠르스크 전투 이 현황만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모두 종합하면 우크라이나군이 점령을 했던 쿠르스크 영토 절반 가까이 다시 잃었습니다. 러시아군이 절반 가까이 회복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직 우리 언론에는 보도가 안 됐는데 예. 친우크라이나 군사 매체라든가 군사 블로거들을 제가 매일 뒤져보거든요. 예. 그러면 이미 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의 어떤 교전 소식이 속속 들려오고 있어서 아마 오늘 내일자로 아마 북한군의 그 교전 소식도 우리 언론에 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이제 참전한 이후에 조금 그러면 상황이 이제 러시아에 좀 유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예. 인정하기는 싫지만 예. 현재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밀리고 있다라는 것은 모든 어떤 객관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에는 맞는 것 같고요. 현재 그 크루스크에 지금 러시아군이 5만 명의 병력을 들이밀었거든요. 근데 그 5만 명의 병력이 매우 작은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쿠르스크에서 핵심 거점으로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 수두자라는 지역입니다. 수두자. 네. 예. 그리고 수두자라에 그러니까 쿠르스크 북서쪽에서 수두자로 향하는 도로는 딱 한 개밖에 없어요. 네. 그 큰 도로는. 그러니까 그 도로에서 지금 전투가 매우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도로를 중심으로 인해서. 예. 이 감청 내용이 들렸다라는 건 군대 다녀오셔서 잘 알겠지만 감청도 감청을 할 수 있는 그 거리 제한이 있거든요. 예. 감청이 이렇게 또렷하게 들린다라는 건 엄청나게 가까이 있다는 뜻입니다. 최전선에 싸우고 있을 것으로 거의 한 보인다. 500m 사이를 두고 지금 대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이제 군사 전문 매체 글로벌 디펜스 코퍼레이션이 지난 20일에 우크라이나의 스톰 섀도우 순항 미사일 공격으로 그 크루스크에 있던 북한군도 500명이 사망했다고 최근에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 결국엔 그 총알바지로 쓰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500명이 사살됐다라는 보도의 그 진위 여부는 좀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군사학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맞아서 500명이 죽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톰 섀도우 미사일은 대량 살상 무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대량적으로 살상을 유발하는 그런 무기라기보다는 정밀 타격 무기입니다. 이게 순항 미사일, 이거 공대지 미사일이거든요. 비행기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인데 예. 벙커버스터 역할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지휘선을 타격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무기고 특정한 시설을 좀 정밀하게 공격하는.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정밀하냐면 두 발을 발사하잖아요, 같은 곳에. 그러면 한 발이 뚫고 지나간 자리를 두 번째 발이 그대로 통과할 정도로 매우 정밀도를 자랑하고 영국과 프랑스가 이 미사일을 만들 때 예.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즉 이 미사일의 목적은 누군가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500명이 죽었다라는 것은 조금은 진위 여부를 따져봐야 되지만 이 미사일이 우크라이나가 한 12발 정도를 같은 곳에 사용을 했어요. 네. 예. 한 건물에 12발을 때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죽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약 50명 정도 규모로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건 그 안에 북한군의 고위 장성도 포함이 되어 있다. 즉 우크라이나가 그 전에 본인들이 파악을 했던 그 고위급 정보,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와 북한군의 그 수뇌부가 어디 있는지를 미리 파악을 해 두었다가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풀리자마자 바로 그것을 때렸거든요. 네. 우크라이나의 그 집념을 보세요. 그 건물 무너뜨리려고 12발을 쐈어요. 12발을. 완전히 폐허가 됐거든요. 그 건물이.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500명은 죽진 않았겠지만 북한군 지휘부가 상당히 흔들렸을 가능성은 있고 또 고위급 장성. 저는 아마 그 현재 지금 별 하나가 그 지역에 나가 있는데 네, 예. 신금철이라고 네. 아마 그 사람이 부상당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고위급 장성이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미국 국방부에서도요 이 보도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전쟁 현대전에서는 특히 이제 심리전 같은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우크라이나 군도 여러 가지 심리전을 하기 마련이고 그래서 물론 이제 러시아 군도 많이 하겠죠. 우크라이나 심리전 정말 잘합니다.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예, 그 말씀 좀 드렸고 저는 요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새롭게 이제 보도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 김정은과 그 트럼프 당선인과의 그 접촉 가능성과 관련된 좀 보도가 있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미국 대통령 당선인 트럼프 당선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 간에 직접 대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런 외신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이런 소식 통들은 전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좀 어느 정도 대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을지 아니면은 김정은이 지난번에 약간 주어는 밝히지 않았지만 목적어와 주어는 좀 밝히지 않았지만 계속 미국과 좀 냉랭한 관계를 유지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뭐 트럼프 당선인의 직접적인 의지 표명이라기보단 네. 트럼프 당선인 진영에 있는 한두 사람의 입장이 지금 현재 트럼프 진영 전체를 대변하는 뜻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 우리가 좀 걸러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현실적으로 현재 파악을 할 수 있는 트럼프 진영 내에서 어떤 대북 정책의 기조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를 대북 협상의 그 중요한 자리에 앉히느냐를 따라서 우리가 좀 파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알렉스 웡이라는 분이 그 백악관에서 이제 그 국가안보 부보좌관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네. 그분이 옛날에 제가 알렉스 웡을 만나봤어요. 2018년에. 네. 제가 그때 만났을 때 느꼈던 알렉스 웡과 그리고 그 후에 알렉스 웡이 그 허드슨 재단에서 수석 연구원 지내면서 몇 번 북한에서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제가 그걸 다 읽어봤거든요. 네. 이분은 상당히 원칙론자입니다. 원칙론자. 그리고 현재 트럼프 진영 내의 일부 몇몇은 북한의 핵무기를 용인하자 어느 정도 이제 동결시키고 북한이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좀 달래주면 북한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다라고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네. 근데 이 알렉스 웡이 지금 그 대북 협상의 키맨 자리에 올라갔거든요. 네. 이분을 그 자리에 앉혔다라는 건 트럼프 정부에서도 여전히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남아 있다라는 것이고요. 알렉스 웡은 비핵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원칙적입니다. 그리고 그 비핵화 협상을 하는 즉 협상으로 가는 그 길에서는 또 굉장히 좀 유화적인 분이세요. 그러니까 네. 최대한 협상을 해야 된다. 우리 좀 잘 구슬려서 협상하자라고 좀 이렇게 유도리가 있는 분인데 정작 그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면은 내세우는 주제는 무조건 비핵화예요. 그러니까 알렉스 웡의 그 상관이 스티븐 비건이라는 사람인데 예. 스티븐 비건은 대북 국무부 이제 그 대북 특별 대표였죠. 근데 이 사람은 더 강경론자였어요 북한에 그렇죠. 대해서. 예. 하지만 그 스티븐 비건보다는 살짝 어느 정도 라이트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북한의 핵무기를 그럼 인정하자는 거냐 그런 문제는 아니었고요. 알렉스 웡이 얼마나 원칙론자냐면 이런 일화가 있어요. 미국이 하노이 회담이 좀 어그러지니까 문재인 정부가 단독으로 북한의 대북 제재를 무시하고 여러 가지 또 지원을 해주려고 예.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문재인 정부의 시도를 다 칼같이 차단한 게 알렉스 웡이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미국의 의사와 반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라라고 대놓고 공개적인 압박을 가한 게 알렉스 웡이기 때문에 네. 현재 그 사람이 백악관에서 중요한 위치에 올라갔고 특히나 이 대북 협상을 담당하는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은 물론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 만남은 있을 거예요. 전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만남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미국이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의 협상을 해준다. 그런 낙관적인 전망은 하기가 어렵다. 여전히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최대한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만들 그런 능력과 또 그런 인물들을 전진시켰다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일방적인 양보라든지 뭐 드라마틱한 그런 부분은 별로 없을 것 같고 네. 오히려 이제 원칙적인 부분을 강조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예. 언론들이 트럼프를 항상 얘기할 때 네. 트럼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쓰는 미국 내 언론들을 그대로 소스를 가져와서 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트럼프라는 사람 그리고 트럼프 진영의 실질적인 그 모습에 대해서는 자꾸 오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가 좀 더 객관적인 보도를 할 필요가 있고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트럼프 진영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좀 말씀을 첨가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지금 과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와 지금 북한의 상황이 좀 달라지기도 했죠. 그 성사를 낙관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회담 자체를 그 조건 없이 대화하자는 그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제안을 북한이 또 4년 동안 무시를 했고, 그래서 맞습니다. 북한이 그 사이에 핵이나 미사일 같은 역량을 또 고도화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또 우크라이나 전장을 매개로 또 러시아와 또 군사 협력까지 하고 있고 사실상 동맹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태까지도 상황이 많이 바뀌기도 했으니까 또 북한 일단 이런 기사가 나왔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수도 있고 간보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원칙적으로 볼 것 같다라는 게 이제 김금혁 부장관의 말씀이었습니다. 찔러 보는 거죠. 예. 북한이 뭐 최근에 뭐 그런 예.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뭐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끝까지 가봤다. 근데 결국 남는 건 뭐 대북 그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너희랑 협상 안 한다라고 하니까 미국이 한번 그냥 짜봐만 날린 거죠. 예. 우리 할 건데 뭐 이런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일단 말씀을 하셨고요. 그 저희가 북한 관련된 소식 이 정도 한번 다뤄봤는데 제가 오늘 이제 그렇습니다. 그 앞으로 저희가 북한군 파병 소식이나 아니면은 또 북한과 미국과의 이런 외교적 관련된 부분은 좀 기회가 되면은 좀 자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